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지난 8월 5일 서울 한 호텔에서요. 평소에 좀 보기 드문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2004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였는데요. 닷새 동안 열린 이 행사에 미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세계 15개국에서 무려 430명의 한국인 입양인들이 참여해서요. 입양인들의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고 또 부모 나라인 한국 문화를 체험할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걸 자랑할 역사는 아니겠죠. 2004년 올해가 한국인의 해외 입양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6.25 전쟁, 부모 잃은 고아들을 품어줄 여유가 없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요. 하지만 이제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고아 수출국이다 하는 오명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면서 처음으로 태극기 보고요. 야, 참 기분 묘하더라 했던 덴마크 입양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모국 여행을 하면서 이거 자기 안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들머리에 왜 이런 얘기, 무거운 얘기 꺼내는지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해외 입양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입니다. 우선 이번 주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먼저 보고 그리고 작가 선생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시가를 쉽게 접하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데 힘을 쏟고 있는 고전문학 연구가 김풍기 강원대학교 교수가 옛시와 더불어 배우며 살아가다를 출간했습니다. 옛 선인들의 삶과 정치가 한껏 배어나오는 한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사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시공을 초월한 만남과 사색의장을 마련한 이 작품은 도서출판 해토에서 출간됐습니다. 현실의 벽과 한계를 돌파하고 싶은 30대 직장인,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뜻을 이루고 싶은 20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힘을 주는 책, 파이팅 파브가 출간되었습니다. 현직 경영학 교수인 저자 신완선 씨는 이 책에서 인간을 7가지 인간형으로 구분해서 목표를 상실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에게 삶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흐름 출판에서 발간됐습니다. 1924년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1963년 일본 동경의 한 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전설적인 한국인 레슬러 역도산. 그의 전생애를 심도 있게 추적하고 밝힌 본격적인 인물 평전이자 서사적 다큐멘터리 영웅 역도산이 미다스 북스에서 출판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순일 씨는 제1동포 3세로 수년간에 걸친 현지 취재와 방대한 자료를 통해 역도산의 진면목을 밝히는 역작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인 신달자 씨가 6년 만에 11번째 시집 오래 말하는 사이를 출간했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이 시집에는 신달자 씨가 6년여간 쓴 130여 편의 시 가운데 70여 편의 주옥 같은 작품만을 엄선했습니다. 신달자 씨는 이 작품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중년의 욕망 등에 대해 솔직하고 거침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간 소개받으셨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윤정모 씨의 단편소설 탱고입니다. 작품 제목이 탱고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 간단히 드리면요. 윤정모 선생이 1946년생으로 서라벌 예대 문창과 출신입니다. 1968년 여성중앙 중편공모에 바람벽의 딸들이 당선돼서 등단하셨고요. 창작집 밤길, 님, 빛, 그리고 장편소설, 그리고 함성에 들렸다, 고삐, 들, 나비의 꿈, 그들의 오후, 또 많은 이들이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느니라 등등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 탱고는 창작집 딴나라 여인에 수록된 단편소설입니다. 작가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영국에 계신 걸로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 혹시 만나지 않으세요? 벌써 4년 전에 돌아왔는데요. 그러시군요.
작품으로 이런 얘기를 다룬 걸 참 보기가 힘들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글쎄, 나도 그냥 처음에 우리나라가 입양이 세계 1위다. 너무 창피하다. 예. 그것만 이제 분격하고 그렇게 말았는데, 99년도에 영국에서 보니까 거기서 세계 입양 아이들 만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든버러도 가고, 그다음에 처음 이제 독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이 만나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주로 원하는 것이 이제 정체성이고, 그리고 하여튼 갈구가 많고 그리움이 많고 그런데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야, 우리는 그들이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처참한 아이들도 많아요. 모임에 온 아이들은 그나마 잘 좋은 집에서 잘 길러진 아이들이고 복받은 아이들이고 그래서 또 정체성을 찾자는 여유도 생겼을 거고. 그렇겠죠. 아니 막노동판에 버려진 아이들도 있어요. 뒷골목에 뒷골목에 곳에. 마약을 팔고 이런 게 또 있다고요. 그 아이들은 자기 창피하니까 드러내지 않아서 우리는 그 아이들 삶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 얘기 들었을 때 최소한 어떻게 잘 지식이 모자라고 많이 깊이 파들어갈 시간이 없지만은 그 아이들 어떻게 사는지 이런 삶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단편을 쓰게 됐죠. 자, 그런 점에서 물론 윤정모 선생의 오늘 감상하실 작품 탱고가 입양의 과정을 그렸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이제 아니죠. 한 예. 입양인의 삶의 어떤 아주 진솔한 면모들, 더구나 좀 예. 아픈 얘기 예. 이런 걸 담고 있는 건데요. 먼저 작품을 감상하고 그리고 작가 선생님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모 단편소설 탱고 함께 감상하시죠. 피부라 스트레인지. 이거 이상하네. 스트레인지는 STRANGE인데. 얘야, 얘 끝에 알파벳 E가 빠졌구나. 사람들은 이상해. 내가 알파벳을 알고 나서 처음으로 구사한 문장이 이것이었다. 해변의 변두리 동네에서 낙조가 녹은 아이스크림처럼 쭉쭉 흘러내릴 때 나는 짓부근 길거리에 앉아 피프라 스트레인지라고 빨간 크레용으로 보도블럭에 써댔다. 처음은 철자가 틀렸는데 호세 아저씨가 수정해 주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피서객들이었고 더러는 비치타운에서 인력을 구하거나 볼 일이 있어 오는 남자들도 있었다. 이 꼬마의 길바닥에 뭐라고 써놓은 거야? 사람들은 이상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하긴 요즘 세상에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 그들은 내가 써놓은 낙서를 밟고 지나가거나 가끔은 멈춰서서 한마디쯤 거들기도 했다. 그럴 때쯤 난 정신을 차리고 얼른 그 남자를 잡았다. 아저씨, 비너스의 탱고를 보시겠어요? 탱고? 나도 그 춤 좋아하지. 야, 하지만 아저씨는 지금 바쁘단다. 야, 알았어요. 아저씨! 비너스의 탱고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탱고라고? 그래. 어디야? 같이 가자. 그러나 남자들 중에는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춤추는 비너스도 너처럼 동양인이냐? 그 질문은 나에게 요술방망이와 같았다. 마치 그 신사가 내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았고 그 순간 내 몸에서 무엇인가 휙 빠져나와 멀리 날아갔다. 내가 날아가는 곳은 항상 동쪽이었고 내가 탄 것은 방석만한 구름 조각이었다. 서쪽으로 가야만 빨리 동행에 닿는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고 또 내가 가야 할 곳이 중국이나 베트남이 아닌 한국이란 것도 그 훨씬 후에야 알았다. 아무튼 그렇게 훨훨 날아가고 있을 때
남자가 흔들어댔고 그제서야 난 간신히 내 몸으로 돌아왔다. 아이고, 꼬마야. 예, 아저씨. 아니, 엄마가 춤을 추느냐고. 그래요, 우리 엄마. 하지만 우리 엄마는 금발 비너스예요. 구경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처럼 동양인이 아니고 금발이라 이거지? 좋다, 어서 가자. 내가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이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 호세, 손님이 와요. 빨리 나오세요. 2층 창가에 서서 바깥을 지켜보던 엄마가 얼른 아래층으로 내려가 음악을 틀고 호세 아저씨를 불러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다. 엄마의 춤은 호세 아저씨만큼 훌륭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남자를 후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디스텝으로 나갈 땐 남자의 몸에 비빌듯이 엉덩이를 흔드는 모습이 마릴린 멀로보다 더 섹시했고 그럴 때면 춤꾼인 호세 아저씨도 매혹당한 얼간이처럼 조금 입을 벌렸다. 음악이 무르익을수록 두 사람의 고개는 9살짜리인 내가 보기에도 아슬아슬했다. 엄마는 춤을 추면서 손님에게 윙크를 보냈다. 툭 터진 옷자락 사이로 허벅지가 슬쩍슬쩍 드러나면 손님은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쯤 엄마는 호세 아저씨의 손을 놓고 손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한번 치시겠어요? 나하고 잘 수 있어. $20 주겠어. 엄마는 다시 돌아가서 호세 아저씨와 손을 잡고 탱고를 추었다. 이번에는 몸을 더 섹시하게 꼬았고 자주 허리를 뒤로 젖혀서 다리를 들어 올리곤 했다. 도저히 못 참아. $50 주겠어. 좋아요. 자, 이리 오세요. 언젠가 아저씨가 날 비치타운으로 데려간 일이 있었다. 엄마가 특별한 손님을 받은 날이었다. $100쯤 받은 남자였고 그런 손님들은 되게 긴 시간을 요구했으며 아저씨는 엄마에 대한 예의에서가 아니라 그저 날 위해 곧잘 그렇게 동무가 되어주었다. 왜냐하면 나에겐 친구도 없었으니까. 물가에 앉아서 바닷게 마셨던지 어디 한번 먹어봐. 에이, 이놈의 갈매기들이 그 여자처럼 아주 성가신 놈들이야. 아저씨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엄마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교습생 여자들이 유혹을 해도 아저씨는 그녀들을 밖에서 따로 만나거나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 메리라는 그 여자 좀 뚱뚱하지만 매력적이던데 왜 결혼하지 않아? 얘야, 난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단다. 왜? 왜냐하면 한 여자가 내 마음속에 심지처럼 박혀있기 때문이야. 그 여잔 누군데? 오래전 내 단짝. 처음 그녀를 만난 것은 너만한 나이 때였지. 우린 동창이었단다. 사랑을 느낀 것은 12살 때였고 크리스마스 학예회 때부터 그녀와 발레 단짝이 됐고 무용단에서 교수 훈련도 함께 받았지. 무대에서도 호흡이 척척 맞았다고. 얘야, 난 발레를 했어. 알겠니? 탱고로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다. 발레가 뭔데? 뭐냐면 발레는 꿈이고 탱고는 빵이야. 발레는 꿈이고 탱고는 빵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발레 선생도 단장도 꼭 믿고 있었지.
그녀는 미래의 이사도라 던칸, 난 제2의 니진스키가 될 것이라고. 그런데 9살 때 그만 내 단짝아이가 연습을 무리하게 하다가 발등 인대가 끊어지고 만 거야. 발등이 고장나면 결혼도 못하는 거야? 아니, 그녀가 먼저 하느님과 결혼해버렸어. 아저씨는 그녀가 수녀가 된 것에 대해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꼈고, 그 절망을 복수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서부터 걸어서 멕시코까지 올라왔다고 했다. 멕시코 국경 티와나엔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사람이 늘 줄을 이었고, 미국 이민국 경찰관들은 그들을 향해 인정사정 없이 총을 쏜다고 했다. 아저씨는 그때 복수심에도 지쳐서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싶었고, 그래서 죽고 싶어 대낮에 걸어서 버젓이 국경을 넘었는데도 아무도 총을 쏘지 않더라고 했다. 대신에 노동 사냥꾼한테 잡혀서 오렌지 농장으로 보내진 거야. 그때가 마침 오렌지 수확기였지. 나중에 안 건데 말이야. 오렌지 수확기엔 인력이 필요하고, 그럴 땐 미국 경찰관들도 미립국자들을 못 본 채 눈 감아버린다는 거야. 국경을 넘을 때 한 방에 가버렸으면 천당에는 갔을 텐데. 나중에 죽어도 천당엔 갈 수 있잖아. 얘야, 사는 게 길수록 천당은 점점 멀어지는 법이란다. 내가 이걸 깨달았을 때 나의 마리아가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살아서 다른 천당이라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녀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든지. 농장에서는 어떻게 나왔어? 죽도록 오렌지를 땄지. 나중엔 농약 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니까. 아르헨티나로 추방당하는 게 싫어서 간호사를 유혹해서 결혼 신청을 했지. 그때 이미 천당문은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멀어져 버린 거지. 그럼 탱고는 미국에서 배웠어? 아니, 탱고의 본고장은 우리나라 아르헨티나야. 난 탱고를 팔아서 빵을 사기 시작했지. 그 간호사랑 헤어진 뒤에. 우리가 아저씨를 만난 것도 그 바닷가 마을에서였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집을 나온 이후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다니다가 해안선 열차를 탔다. 이틀 밤을 달린 후에 그 마을에 내렸으며 싼 2층 방에 새를 들고 보니 아저씨가 아래층에 살고 있었다. 처음 그는 아주 퉁명했고, 우리가 부엌으로 가면 먹던 음식을 들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며칠 후 엄마가 저녁을 준비한 후 그를 초대했고, 그때 엄마가 먼저 사정을 얘기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야단났어요.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져가고. 여기선 일자리 얻기도 힘든데. 그런데 남편이 동양인이었어? 아니요. 내 아들은 입양아예요. 2살 때부터 바다 키웠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이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제 나라 말이었어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제잘거리는 그 말이 난 신기했는데 남편이 외계인 같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손만 이끌고 집을 나온 거죠. 그리고 술 기운이 올랐을 때 엄마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죠? 난 아이 낳기가 싫었어요.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면 그것조차 아이 만들자고 보채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이를 얻었어? 이 아이를 사랑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확실한 건 난 저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기준은 어떤 것이었을까? 먹이고 재우는 것? 그것이라면 대체로 임무를 수행한 셈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식사를 챙겨준 것보다 내 스스로 찾아 먹은 적이 더 많았고 학교 갈 시간에도 잘 깨우지 않았다. 엄마는 자기 우물에 빠져 바깥 풍경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엄마는 개의치 않았고 나는 점점 더 학교 가기가 싫었다. 정말이지 난 학교가 싫었다. 아이들이 차이니스, 사팔뜨기라고 걸핏하면 놀리거나 선생은 철자법도 모르는 빙충이라고 나무랐다. 그런 학교에 가느니 차라리 아저씨한테 춤을 배워 얼른 돈을 버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다. 그러면 난 정말로 나는 방석도 살 수 있을 것이었고 내 몸까지 방석에 태워 완전한 동쪽 여행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어느 날 난 아저씨께 졸랐다. 아저씨, 나한테도 탱고를 가르쳐줘. 그건 안 돼. 나도 춤을 배우고 싶단 말이야. 글쎄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데? 그건 말이야. 탱고는 맞아. 여자들한테 더 어울리기 때문이야. 선생님, 바쁘시면 저 이만 갈까요? 아니에요. 곧 나갈게요. 문 밖에서 김 여사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그러고 보니 그녀에게 탱고를 가르치던 중 호세 아저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는 금방 끊었는데도 과거의 사슬이 내 발목을 잡은 모양이었다. 난 서둘러 거실로 나간다. 어느새 음악은 꺼져 있다. 난 음악을 다시 틀고 김 여사의 손을 잡는다. 자, 다시 시작하죠. 그렇지. 고개를 꺾고 돌릴 때의 포즈는 아주 좋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90도. 시선 똑바로. 뒤스텝은 허벅지를 살짝 스치면서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다시 방향 바꾸고. 김 여사는 나의 중요한 고객 중 한 사람이다. 그녀가 춤을 익숙하게 출 때까지 시간당 10만 원.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그녀는 시간과 돈이 많은 이혼녀 같았고 내가 한국으로 방석이 아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잡은 것도 결국 탱고 개인 교습이었다. 음악이 끝난다. 정확하게 1시간짜리 CD다. 기다리겠으니까 10분쯤 더 주죠. 아니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해요. 베란다로 나가 커튼을 활짝 열어젖힌다. 맑고 투명한 유리문으로 빛보다 먼저 한강이 뛰어든다. 8층 아파트. 그 완벽한 전망으로 오늘은 흙탕물만 보인다. 엊그제 홍수 탓인지 물살이 빠르다. 흙탕물일수록 물살이 빠르다. 그렇겠지. 내 시간도 그와 같았으니까. 한국에 정착한 지 벌써 3년. 나는 3년 동안 탁한 물처럼 흘러왔다. 타인에게 속내를 보이지 않고 내 스스로 보지도 않고 그저 흘러만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호세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 벼랑간 물살을 중지시키고 내가 애써 빠져나온 그 수원지로 되돌려보내려고 했다. 데니야, 네 엄마가 수용소에서 나왔다. 몸이 아프단다. 널 보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양모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않았다. 다만 아저씨의 목소리만이 뜨거운 물줄기처럼 가슴을 훑었다. 친엄마를 만났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깊은 저림이었다. 그것은 그리움이거나 죄의식과도 다른 내가 깨닫거나 이행하지 못한 그 무엇이 벼랑간 내 폐부를 찔러온 것이었다.
언젠가 아저씨는 말했다. 얘야, 고백컨대 타인도 오래 함께 살면 그렇게 깊이 정이 든다는 것을 예전엔 몰랐단다. 열세 살 때 아저씨가 날 불렀다. 코카인 사건으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한 이후였다. 사실 난 코카인을 하지 않았다. 백인 아이들이 둘러서서 그것을 했고, 교사가 나타났을 때 아이들은 나머지 약을 내 주머니에 찔러넣고 달아난 것이었다. 난 그 사건 때문에 아저씨가 부른 줄 알았다. 난 그저 아이들 옆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아직도 탱고를 배우고 싶으냐? 네. 그럼 약속해라. 넌 절대로 이 아저씨처럼 살거나 탱고로 빵을 구하지 않겠다고.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나는 당장 탱고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정말 춤에 대한 요술쟁이였고, 나는 점점 마력에 빠져들어 춤을 추는 일 외엔 저녁을 먹는 것도, 엄마를 위해 손님을 끄는 것도 다 싫어졌다. 그저 몇 시간이고 아저씨의 손을 잡고 그렇게 춤만 추고 싶었다. 어느 금요일이었다. 그날은 손님이 많고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함에도 나는 엄마를 돕는 대신 마리화나를 말아 아저씨의 입에 물려주었다. 아저씨는 마술에 걸려 마리화나를 피웠고, 당연히 그렇듯이 행복해진 아저씨는 스스로 음악을 틀고 홀로 나갔다. 자, 두 다리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움직여라. 그렇지. 그렇게 말이야. 우리는 춤을 추었고, 그때 나는 엄마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낙조가 한껏 무르익을 때였고, 더 기다릴 수 없어진 엄마가 스스로 손님을 끌어보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었지만 나는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춤을 한참 추고 있을 때, 아니, 이 녀석! 너까지 된 거냐? 이놈! 아니, 이러지 마. 왜 애를 때리고 그래? 아니, 무슨 할 짓이 없어서 너까지도 된 거야! 그만. 성난 엄마는 씩씩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울면서 중얼거렸다. 난 엄마를 이길 수도 있고 이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도 내가 왜 참는 줄 알아? 엄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단다. 그 여자는 내 친엄마도 아니잖아. 나는 화가 나서 그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영악한 내 입이 그걸 가로막았다. 난 알아. 엄마가 손님이 필요한 건 자기 약값 때문이라는 거. 자긴 약이 필요하면서 왜 내가 춤추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 어쩌다 보니 우린 그렇게 중독이란 핀에 찔리고 말았구나. 절대로 그 핀을 벗어날 수가 없지. 생이란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 부분도 있는 법이란다. 그때 난 아저씨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헌데 그 얼마 후 어느 날 밤이었다. 늦은 밤 내가 밖에서 돌아와 보니 두 사람은 홀에서 발가벗고 서로의 알몸을 쳐다보며 킬킬대고 있었다. 그들 옆에 주사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찔러준 뒤 그렇게 웃고 있는 듯했다. 전에도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고 충격을 받은 난 엄마를 증오했다. 마녀가 기어이 아저씨까지 망친 것이라고.
하지만 아저씨는 2번 다시 마약을 하지 않았고 그저 마리화나만 피웠을 뿐이다. 내가 엄마를 고발하고 만 것은 19살 때였다. 새로 생긴 슈퍼마켓에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기 시작했고 엄마가 그 돈으로 약을 사오라고 보챌 때 나는 약을 사는 대신 경찰관을 찾아갔다. 경관도 나도 비밀로 했건만 엄마는 용케도 내가 고발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잡혀가면서는 저주를 퍼부었다. 어쨌거나 엄마는 집을 떠났고 나는 그 물귀신을 아주 떼버린 것으로 여겼는데 아저씨가 관계지속을 도모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네 엄마를 면회 가야 하고 그땐 각자 $100씩 내서 네 엄마에게 주고 오는 거야. 난 그렇게 큰 돈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수용소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데 엄마한테 왜 돈이 필요해요? 그건 네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야. 가족으로서의 도리지.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벗어날 수 없는 한 그것만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임무인 거야. 우린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니라니. 얘야, 넌 네 엄마의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길 원해. 왜냐고?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 오래도록. 2 사람이 부부가 된 적이 없음에도 아저씨는 마치 아내를 면회가듯 수염을 깎거나 옷단장에도 신경을 썼으며 당신이 몸이 아파 가지 못할 때도 내 옷가지를 챙겨주며 어서 가보라고 등을 밀었다. 어느 날 그렇게 떠밀리다시피 해서 면회를 갔을 때 엄마는 내게 매달렸다. 날 여기서 빼내줘. 데니, 네가 보증을 서면 가능할 수도 있어. 제발,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난 죽고 말 거야. 난 그때 결심했다. 그래,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 가짜 엄마 떼버리고 진짜 엄마를 찾아가는 거야. 나에게 떼쓰는 엄마가 아니라 날 보살피고 날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엄마. 자식이 희생적이라는 동양 여자. 난 LA로 옮겨왔고 직장도 잡았다. 그리고 밤마다 한국인 모임에도 나가 말도 배웠다. 나는 내 친엄마를 만나 엄마하고 한국말로 부를 작정이었다. 난 갓 이민 온 중학생 남자애와 언어 교환 기간도 가졌다. (3년) 후 마침내 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와요. 이번엔 미스 박이다. 그녀는 방송국 무용수로 나이트클럽에서 내 상대역 아르바이트를 원했고 나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 일주일간 예행 연습차 오는 것이다. 음악을 틀고 내가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았음에도 그녀가 발을 내밀 때까지 내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허리를 잡아줘야 할 때도 손과 스텝이 따로 논다. 선생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걱정이라기보다 잡념이. 그럼 오늘은 이걸로 끝내죠. 저도 바쁘고요. 그러죠. 미스 박을 보내고 난 다시 베란다로 나간다. 내 마음은 더 엉클어지고 있는데 한강은 그새 물살이 좀 느려져 있다. 그렇게 그립던 한국. 오리엔트나 이스트란 말만 들어도 내 몸이 나는 양탄자가 되던 그 마술적인 나라. 하지만 한국은 꿈의 나라가 아니었다. 내가 그리던 나라는 지구 위에 없었고 그것은 그저 환상의 나라였을 뿐이라고 한국은 내게 일깨워 주었다. 난 지독한 배신감을 느꼈고
내 인생을 깡그리 강물에 토해버리고 싶었다. 그때 강물이 말했다. 넌 친엄마를 찾았어. 그것만도 행운이지. 귀국한 지 2달 만에 친엄마의 소재지를 알아냈다. 문산 쪽에 미군 상대의 바를 경영하고 있었다. 물론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랐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몇 시간이고 울어댔다. 아유,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양부모는 좋은 사람이니? 아유, 용케도 한국말을 배웠구나. 미국에서는 뭘 했어? 그냥 잘 있었어요.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럼 기술을 배웠겠네? 무슨 직장 다니는데? 돈은 많이 벌었니? 그것은 내가 기대하던 질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남의 집살이 하느라 힘들었지. 널 그렇게 떠넘겨버려서 미안하구나. 이제 돌아왔으니 네 상처를 내가 다 씻어주마. 그런 따위의 말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다만 어머니 슬하에서 오래오래 잠을 자고 싶었다. 그렇게 잠을 자면서 친모품을 떠나서 오늘까지의 모든 일들을 나쁜 꿈인 듯 씻어내고 싶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밥상머리에서 생모가 말했다. 얘야, 너 할 일 없으면은 홀에 나와서 집에 있는 일을 해라. 너는 뭐 미국말 잘하니까 돈 없이 여자만 희롱하자고 드는 양키들도 처리할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나쁜 꿈자리로 되돌려진 것 같았고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몸 파는 여자들을 지켜주는 지배인, 몸 파는 양모한테 손님을 공급해주던 데니. 결국 난 똑같은 두 엄마의 똑같은 천덕꾸러기일 뿐이었다. 난 호세 아저씨와의 약속도 저버린 채 탱고를 팔기 시작했다. 내가 호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한 것은 이 집을 얻은 이후였다. 이른 새벽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이 전신을 훑었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도 쉽게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난 양주잔을 들고 거실에 앉았고 그러면 신기루처럼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다. 나는 그 야경에 홀려 베란다 난간으로 나갔다. 난 뛰어내리고 싶었다. 강물은 내가 잃어버린 그 환상을 되찾아줄 것 같았다. 그런데 뛰어내리면 강물이 날 받아 안는 게 아니라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난 호세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었다. 오, 데니, 나 지금 주유소에서 막 돌아왔어. 이제 늙어서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응? 어디냐고? 이 나쁜 자식, 빨리 네 전화번호를 말해. 아저씨,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나는 다시 베란다 난간으로 다가갔고 그때도 먼저 보인 것은 주차장이었다. 어느 차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유치원생 아들의 손을 잡고 내릴 때 나는 다시 호세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었다. 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가 저린다. 등을 돌려 막 의자 쪽으로 다가갈 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 호세 아저씨야. 바쁘니까 곧 다시 전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왜 전화를 안 하는 거야? 얘야, 네 엄마가 너한테 말하랬어. 나쁜 엄마여서 미안하다고.
다 됐을까? 그녀 역시 내가 모르는 어떤 꿈을 이뤘고 그게 견딜 수 없어 약을 사용했던 걸까? 약 기운은 곤을 쉬게 하고 황홀경이라는 환상을 주는 것일 테니까. 호세 아저씨의 말소리가 계속 전화선을 타고 들려온다. 하지만 데니야, 네 엄마는 널 정말 사랑했다고. 다시 기회를 준다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 슬프다고. 그래, 양모 역시 몸을 팔면서까지 살아가는 게 너무 지겨워서 약이 필요했는지도 모르지. 그랬을 거야. 아저씨, 엄마 좀 바꿔주세요. 얼른요. 얘야, 네 엄마는 방금 운명했어. 전화가 끊긴다. 그 순간 양모의 넋이 날아와서 내 귀에 속삭인다. 배고프니? 응?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양모는 나한테 그렇게 물어댔다. 어디로 가야 할지 결심이 서지 않을 때에도 양모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돈 넉넉히 가져왔어. 넌 절대로 굶기지 않을 거야. 배고프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호세 아저씨의 말소리도 들려온다. 가족이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야. 가장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가족인 게지. 그래요, 아저씨. 난 양모에게 말해주었어야 했어요. 양모는 날 버렸지만 그래도 당신은 날 버리진 않았다고. 당신이 날 들볶긴 했지만 그건 단지 약 때문이었다고요. 진짜 아저씨 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환상을 포기하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야! 난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여권을 찾은 후 공항에 전화를 걸어 급한 표 한 장을 부탁한다. 미국행 비행기 오늘 오후요? 5시 반 비행기가 있는데 지금 3시 20분인데 그 전에 공항까지 나오실 수 있겠어요? 택시 잡아 타고 곧장 달려갈게요. 알았습니다. 티켓 창고로 가서 티켓 찾으세요. 나는 슈트케이스와 카드, 현금을 챙긴다. 지갑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순간 벌써 내 머릿속엔 장례식용 검은 리무진을 떠올린다. 아저씨, 제가 엄마를 태워드릴게요. 장례식 차만은 커다란 리무진으로요. 네, 지금까지 출연 정훈석, 이완호, 장유진, 윤동기, 신찬혁, 이재용, 전숙경, 임주현, 서지연, 최하나, 이은정, 권현희,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자, 윤정모 선생의 단편소설 탱고 감상하셨는데요. 작가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그 작품 속에 있는 아픔이라든지 병을 스스로 앓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감상하신 분들, 제가 그냥 활기찬 목소리로 일부러 하고 있는데, 이 데니의 얘기 읽다 보면 막 그냥 막 아프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이걸 만드시는, 이걸 쓰시는 분은 어땠을까 싶어서요. 대접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 실망. 예. 그리고 자존심 무너진 거. 그리고 자기 민족을 또 희롱했다는 것 때문에, 예. 그거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쓰는 동안에 어떤 때는 저도 그런 경우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 예. 아주 그냥 비루하게 살 때, 얼테면 그 생활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기분, 감성을 끄집어내서 그 아이에게 줬는데, 글쎄 그 아이는 남자고, 그 비참함이 더 많이 깊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표현한 거는 그것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윤정모 선생님의 작품은 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가 안고 있는 질곡이라든지 하여튼 묵직한 사회적 주제를 항상 다루시거든요. 그래요? 그걸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쓰시나요? 제가 얼마 전까지 그 오마이뉴스에 연재했던 게 수메리안이 있습니다. 수메리안? 예, 5,000년 전 고대사, 우리 동이족이 건너가서 수메르의 문화를 이뤘던 거. 그거를 추적해서 그거 하는데요. 내가 궁극적으로 할 게 5,000년 전 돌아가서 우리 문화가, 우리 종족들이, 우리 어떤 그 핏줄기들이 예. 어떤 문화를 이루었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세월을 흘러다가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이렇게 서면서 구석구석, 세계 구석구석 이런 걸 남겼다. 네. 글쎄 어떻게 너무 멀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있으면 아마 그 책이 나올 것입니다. 네. 야, 그건 우리 민족 뭐 이런 게 아니군요. 우리 종족이군요. 예, 종족입니다. 민족은 항상 국가라는 단위가 돼야 되니까 네. 종족이 흘러왔던 건 종족을 어떤 사람은요. 네. 종족도 무시하거든요. 네. 종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계는 5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게 흑인과 백인과 섞어도 다르게 나오지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탱고 한 입양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던 여러 아픔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그런 작품입니다. 작가이신 윤정모 선생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앞으로 종족문학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뭐 라디오 독서실 오늘 감상하신 작품이요. 아이들을 외국인 양부모한테 보내는 문제나 아니면 또 입양된 사람들 성인 돼서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맞이하는 마음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듭 그들의 자존, 그들의 인격적 그 어떤 존엄 이거에 대한 우리가 존중을 하고 또 어렵게 그냥 평범하게 한국 땅에서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어렵게 헤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남다른 존경심을 보내는 게 오늘 이 작품을 감상한 어떤 여운 같은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라디오 독서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이상락, 기술 이흥규, 연출의 승원수였습니다.